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진행을 맡은 김도희입니다. 매주 목요일 생생법률쇼에서는 정치 이슈를 짚어보고 분석하는 시간 함께 하는데요.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어제 이제 재보궐선거 결과가 이제 오늘 다 나왔잖아요. 네. 이게 뭐 기초단체장 기준으로는 투표율이 53.9% 상당히 네, 높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이제 웬만한 총선 못지않게 네. 그 열기가 참 뜨거웠던 게 아닌가 그렇죠. 싶어요. 이제 미니 선거다. 이제 네. 기초지자체장을 뽑는 것이라서 큰 정치적 파장은 없을 거다 했는데 그렇지 않았던 거죠. 아. 왜냐하면 한동훈 대표가 대표 체제로 이제 선출이 된 이후,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2기 연임에 성공한 이후 치러지는 첫 선거였어요. 그러니까요. 거기에 조국혁신당까지 가세를 하면서 이른바 숙식 선거 운동을 했거든요. 굉장히 뜨거워졌죠. 양당 대표가 약간 사활을 걸다시피 했습니다. 그러면서 엎치락 뒤치락하는, 금전 같은 경우는 보수세가 상당히 강한데도 오차 범위 내에서 마지막 공표 여론조사는 민주당 후보가 또 네. 이긴다는 지표도 나왔었기 때문에 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고 긴장감이 굉장히 컸던, 고조됐던 선거고, 그래서 유권자들도 많이 이제 투표 현장으로 나오셨던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이와 관련한 소식은 저희가 잠시 후에 이제 뉴스픽스에서 조금 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열어두겠습니다. 방송 보시다가 궁금하신 질문들 올려주시면 저희가 답도 해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생생 코멘트 시작합니다. 요즘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말은 무엇인지, 그 말이 나오게 된 배경과 의미를 다양하게 풀어내는 코너인데요. 지금 가장 핫한 정치 분야 생생 코멘트, 누구의 어떤 말인지 함께 만나보시죠. 죄송한데 저 이해를 못했어요. 네, 누가 어디서 한 말일까요? 네, 걸그룹 뉴진스의 멤버 한희 씨가 국감에 등장해서 그야말로 정말 이슈가 뜨거웠습니다. 이 국회 환노위 국감에 참고인으로 출석을 했는데요. 이 내용은 이제 직장 내 괴롭힘에 관련된 증언이라고 네. 하더라고요. 일단 그 걸그룹 뉴진스 같은 경우에도 소속사가 있죠. 소속사가 또 막 분쟁을 겪기도 했었는데, 그 과정에서 이 좀 의도적인 고의적인 따돌림이 있었다라고 이 멤버들이 유튜브 방송에서 한번 폭로를 한 적이 있었어요. 네. 그러면서 이것이 직장 내 괴롭힘의 일환 아니냐라고 해서 사회 문제화 됐었고, 환노위는 말 그대로 환경 노동 이슈에 이 특화된 그런 상임이잖아요. 그러니까 한희 씨를 이 걸그룹의 하나의 대표격으로 불러서 의견 청취를 좀 해보자라는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한희 씨가 밝힌 이 이른바 이제 직장 내 괴롭힘이란 내용은, 본인들이 이제 헤어 메이크업을 이제 연예인들이니까 받으니까 이렇게 무리지어 있었는데, 다른 그룹을 관리하는 매니저가 가면서 야야 무시해, 뭐 인사하지 마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같은 소속사에 맞습니다. 있는 다른 그룹과는 네. 좀 차별화된 그런 예. 대우를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뭐 주장뿐만 아니라 이 하이브의 굉장히 높은 분이라고 하니까 아마 방시혁 씨를 이야기한 게 아닌가로 추정이 되긴 하는데, 네. 여러 차례 우리 멤버들이 뭐 인사를 하고 그랬지만 그때마다 번번이 뭐 무시당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인간에 대한 존중이 최소한 있다면 이런 일이 발생했을 것인지, 이런 문제 제기를 했고, 또 이 관련한 CCTV 정황이 있는지 없는지를 갖고 또 어도에, 과거에는 이제 민희진 대표였지만 지금 교체가 네네. 돼가지고요, 신임 대표가 나와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뭐 진위 확인을 하고 있다라고 또 공방을 주고받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한희 씨가 이제 베트남계 호주인이라서 이제 한국 그 발음이라든지 한국어가 조금 서툴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의원과 이제 그 문답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좀 소통이 어려웠던 부분은 뭐 예상이 되긴 했습니다만, 이해를 잘 못했다 이러면서 이제 주변에서는 좀 웃음이 터져 나오는 그런 영상이 네. 있었어요. 저도 그 영상을 봤는데. 함한이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네, 내 사장이, 그러니까 너한테 월급 주는 사람이, 너한테 도움을 주는 사람이, 업무 지시하는 사람이 누구일 것이다. 내 회사가 지금 보니까 2개 정도 돼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어느 회사가 내 저건지 명확하게 인지를 하고 회사를 다녔습니까? 정말 죄송한데 저 이해 못했어요. 죄송해요. 죄송해요.
네, 죄송합니다. 근데 사실은 저는 제가 한국인인데도 그 국회의원분의 말이 좀 알아듣기가 네. 좀 쉽지는 않더라고요. 예. 저도 같은 답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 한희 씨의 답변이 어느 맥락에서 나왔냐면 네. 저는 이제 뉴진스를 상당히 좋아하고 음악을 즐겨 듣지만 한희 씨가 베트남계 호주인인지는 네. 몰랐어요. 그냥 네네. 국감에서 답변을 하는 걸 보고 아 한국인인데 유학파라서 발음이 약간 어눌한가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어떤 질문에 정말 죄송한데 제가 이해를 못했어요 라고 했냐면요. 국민의힘 김영동 의원이 아니 어느 회사가 내 좀 저건지 명확하게 아니, 이해하고 그러니까요. 다녔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어느 회사가 내 저건지 이거 저도 이게 한 번 듣고는 이게 무슨 얘기지? 네. 좀 그랬거든요. 이게 한국인 같으면 이제 맥락상 이렇게 대명사, 뭐 거시기 뭐 이런 표현을 쓰기도 네. 하니까요. 이게 많이 함축하는 의미가 있다라고 하면 한국인이라면 그 맥락을 뭐 이해하는데 조금 용이했을 것 같기는 한데 네. 이제 한국어가 외국어인 또 이 걸그룹 멤버한테는 네. 정말 좀 어려웠던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묻는 그런 해프닝이 있었고 또 하나는 국감장이 이게 환경노동위원회다 네, 네. 보니까 이제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서 노동계 사망 사고도 아, 많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좀 웃지 못할 해프닝이 또 그러니까요. 있었다고요. 왜냐면 하나오션에서 이제 거제 사업장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증언을 해줄 국감 증인으로 거기 사업장 대표가 출석을 한 거예요. 그런데 해당 사진을 보시면 네. 본인 뒤에 한희 씨가 앉아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국회 안에서 본인의 휴대전화로 한희 씨도 찍는 걸 아니까 이제 팬 서비스 차원이라고 인식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웃음을 지어주고 본인도 웃으면서 사진을 찍습니다. 저도 그 사진을 봤는데 네. 이게 너무 좀 화가 나더라고요. 이게 사망 사건으로 나왔는데. 맞습니다. 네. 그래서 사과를 했지만 썩 보기 좋은 광경은 당연하지만 아니었던 것 같고요. 네네. 또 하나의 해프닝은 아, 맞아요. 예, 네. 문채 어떤 위원장 또 한 분이 있었죠. 예, 네. 이제 최민희 민주당 의원이 한희 씨가 왔을 때 그때는 문채희도 이제 국감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자리를 비운 부분과 관해서 국민의힘에서 한희 보러 갔다 온 거 아니냐 이렇게 근데 한 그 거예요. 시간차가 정말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그 네. 중간에 자리를 비웠냐, 아니면 뭐 그걸 보기 위해서 잠깐 그런 거, 물론 이제 그것도 네. 좀 뭐 논란이 있습니다만. 이 최민희 의원은 이제 좀 엄성을 높이면서 사실이 아니다라고 이제 그 박정훈 의원이랑 공방을 주고 받았는데 자기는 이게 저도 처음에 한희 씨가 증인으로 나왔다고 했을 때 문채위에 출석을 한 줄 알았어요. 아. 환노 이슈가 이제 있는 줄 잘 네. 몰랐어가지고. 근데 문채위니까 문화관광체육은 또 이제 연예 뭐 이런 부분도 다 관할하긴 하는데 이게 환노위 위원장실에서 아마 좀 먼저 면담 같은 게 있었나 봐요. 한희 씨가 워낙에 네. 또 이제 걸그룹 멤버로서의 상징성도 있고 해서 거기에 이제 본인 표현에 따르면 콜에 와서 갔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한번 요청이 더 왔다. 네, 그래서 네. 잠깐 다녀온 건데 마치 이제 연예인을 보러 다른 상임위원장이 간 것처럼 폄훼하는 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또 공방이 주고받으면서 그러면서 또 정작 문채희 이 국정감사는 휴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기에는 이제 그 입구에 등장할 때부터 영상을 이렇게 찍으시는 게 또 이제 언론에 많이 맞죠. 보도가 돼서 사실은 이게 또 앞서 말씀드린 분과 이제 비슷하게 이제 좀 공과 사를 좀 구분하지 못했던, 좀 적절하지 못했던 행위가 아니냐 이렇게 좀 비난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일단 한희 씨가 굉장히 용기를 내서 이 직장 내 괴롭힘을 겪고 있다, 이 부당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국감에 나왔는데요. 사실 저는 보면서 우리가 뭐 K-팝의 주역이다 이렇게 칭송을 하지만 그 내부에서는 아티스트가 이 직장 내 괴롭힘의 네. 어떤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게 아닌가 그런 현실을 좀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저는 이 환노위 증인으로 적절했는지와 관련해서 조금 개인적으로 물음표를 갖고 있습니다. 네, 그 논란도 있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하는데 이게 법에 규율되어 있는 건 근로기준법이에요. 그리고 근로자가 일단 그러니까 아티스트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근로자 성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고용 관계가 있어야 되고 임금을 고정적으로 받아야 되고 시간, 장소와 관련한 이런 근로 조건을 이런 사용자가 제어를 합니다. 거기에 지시를 따라야 되는 그런 지위에 있는 게 근로자예요. 네. 이를테면 책상, 기물, 원자재 같은 것도 사용자가 제공을 합니다. 이른바 연예인들, 가수들
배우들과는 이 어떤 활동의 영역이 상당히 다르거든요. 이를테면 공정거래위원회에 가면 여러 이제 표준 계약서들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연예인들은 가수 따로 배우 따로 해서 표준 전속 계약서가 존재를 네. 합니다. 계약의 양태도 상당히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직장 내 괴롭힘의 하나의 이슈를 환기시키는 그런 효과는 전 분명히 거뒀다고 네. 생각하지만 통상적으로 정말 근로기준법에서 규율하는 직장 내 괴롭힘의 형태는 아니었기 때문에 전형적인 맞습니다. 형태에서 조금 벗어난.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화제성에 좀 그친 게 아닌가.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은 형사처벌 조항이 너무 협소하게 돼 있어요. 직장 내 괴롭힘을 했다라고 해서 근로기준법에서 처벌 조항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를테면 내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라고 사용주한테 이 대표이사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걸 이유로 오히려 인사상 불이익 등을 주면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잖아요. 그럴 네. 때만 처벌하도록 되어 있어요. 적절한 조치를 하지 맞습니다. 않았을 때만. 그렇다면 네. 국회에서는 이게 개인 사업자든 법인 형태든 대표자한테 줄 때 대표자가 또 직장 내 괴롭힘의 당사자일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입법 공백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는 계속 있었거든요. 그 입법 공백을 국회가 메워오지 못했던 거고 이제 그런 현안들도 많이 있는데 이게 약간 다소 동떨어진 부분에 대해서 이게 시급한 현안이냐라고 또 이제 반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약간 이슈몰이나 네. 좀 어떤 쇼로 좀 보일 수 있는 부분이 네. 좀 또 지적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모로 이번 국감 이제 이슈가 참 많은데요. 서울시 국정감사 얘기도 잠시 좀 해볼까 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한 말이 또 도마 위에 올랐더라고요. 이재명 대표 같은 분이었다면 TBS를 어떻게 했을까요? 이렇게 발언을 했는데 이건 또 어떤 맥락에서 나온 왜냐면 얘기인가요? TBS는 폐국이 네. 됐죠. 그러면 거기에 소속된 뭐 임직원들은 정말 생업이 위협을 받는 겁니다. 물론 뭐 정권에 따라서 뭐 방송 콘텐츠에 대해서는 문제의식이 뭐 진보 보수 할 것 없이 계속 이제 번갈아가면서 핑퐁식으로 나오고 있죠. 그런데 방송국을 사실상 문 닫게 하는 것까지 맞느냐라는 게 네.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상당히 이 문제가 됐어요. 왜냐하면 TBS는 서울시 예산이 상당 부분 들어가고 서울시 의회에서 이런 부분을 좀 좌우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오세훈 시장에게 관련 질의가 쏟아졌는데 오세훈 시장이 아니 그러면 나는 어쨌든 이런 수순을 밟아서 난 좀 이 TBS를 살리려고 노력을 했었던 게 사실이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였다면 어떻게 했을 것 같냐라고 반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거기에 등장을 갑자기 이제 왜 해야 했느냐 이렇게 또 이제 민주당 그 소속 의원들은 좀 반발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상황이었죠. 이게 논점 일탈 아니냐라고 하는데 아마 오세훈 시장으로서는 이제 이재명 대표도 지자체장 경험이 있으니까요. 서울시장, 경기도지사 그때 이제 평가가 사이다다. 행정을 되게 일사천리로 한다. 뭐 이런 평가를 네. 받았다 보니까 그게 오세훈 시장은 이제 명과 암이 있고 빛과 그림자가 있다. 만약에 이런 이슈가 있어서 만약에 대단히 보수적인 컨텐츠만 이제 형성을 했다면 제작을 했다면 이재명 대표가 내 위치였다면 어떤 판단을 했을 것 같느냐. 더 밀어붙이지 않았겠냐라는 그런 이제 맥락을 깔고 반문을 한 건데 네. 야당원들이 짚어주신 대로 민주당원들이 엄청 반발을 했어요. 이게 지금 무슨 뜬금없는 소리냐라고 네.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근데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나로서는 굉장히 적절한 비유를 찾아서 답변을 드린 것 같은데 그게 뭐 어떠냐는 식으로 또 공방이 상당히 주고받아서 짧은 시간에 이제 맞습니다. 가장 좀 그 뭔가 효율적인 비유를 했다 뭐 이런 네. 식으로 주장을 맞습니다.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명태균 씨 관련 입장도 밝혔다고요? 왜냐하면 명태균 씨가 네. 지금 국민의힘의 대선 주자급 이런 정치인들, 뭐 홍준표 네, 시장도 네. 마찬가지고요. 다 거론을 하고 있어요. 홍준표 시장한테도 그 57만 명 당원 명부가 유출됐을 때 누가 유출됐는지 아냐고 막 서로 공방을 주고받을 때 딱 걸렸다라고 홍준표 시장이 SNS에 글을 올렸어요. 네네. 그런데 그걸 또 내렸거든요. 아, 이러면서 되게 명태균 씨가 약간 뭘 빌미를 잡고 있나? 이러는데 이 와중에 오세훈 시장도 거론이 된 거예요. 네네. 명태균 씨가 오세훈 시장을 어떤 맥락에서 거론되냐면 오세훈 시장이 사실 무상 급식과 관련해서 이 주민투표에 붙였다가 직을 내려놓게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10년의 정치적 공백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화려하게 다시 부활한 거예요, 정치적으로는.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니야. 내가 판을 다 짜줬자. 아, 이렇게 그때 이제 이야기하면서 거기에도 내가 이제 기여를 했다. 맞습니다. 네. 그러면서 오세훈 시장으로서는 상당히 모멸적인 이야기까지 아. 해요. 내 앞에서 4번 울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해요. 그걸 또 이제 국감장에서 질의가 나오기도 했는데 오세훈 시장이 나 운 적 없다. 딱 잘라 이야기합니다. 나 운적 없다. 고발장 이미 고소장 이미 써놨다라고 네. 이야기를 하니까
명태균 씨가 아 맞다 운 적 없다 질질 짰다 이렇게까지 폄훼를 해요. 네. 그래서 이게 실체가 없는데 완전히 가공한 것인가 아닌가. 그리고 명태균 씨라는 사람이 워낙에 이 정치권에 던진 충격파가 크다 보니까 네. 서울시 국감에서 이게 국정 현안 그리고 서울시정과는 관련이 저도 다소 떨어져 네. 있어 보이긴 하는데 이 야당 의원들이 이 부분을 또 많은 질문을 던지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네, 국감 이슈를 좀 살펴봤고요. 이어서 다음 생생 코멘트 만나보겠습니다. 우리끼리 자해는 하지 말자. 이건 어떤 배경에서 나온 말일까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독대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한동훈 대표가 이제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론을 제기하면서 뭐 발언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이제 김건희 여사의 네. 어떤 대외 활동 이제 자제해 달라 이렇게 좀 대통령실과 김건희 여사에게 좀 강력하게 조금 더 메시지를 좀 전하는 모습을 좀 보였는데 하루 사이에 이제 조금 더 이제 좀 그 한동훈 대표도 네. 말에 좀 많이 힘이 좀 실리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죠. 싶어요. 그래 보여요. 왜냐하면 부산 금정 선거에서 만약에 졌다면요. 네.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기사를 보면 김옥균 프로젝트라는 말을 언론이 상당히 많이 쓰고 있어요. 그게 그래요? 뭐냐면 당대표직에서 물러나게 하겠다는 프로젝트를 대통령실이 가동하고 있다는 취지입니다. 어차피 당대표가 되어도 결국에는 힘 한 번 못 쓰고 네. 내려오게 될 것이다. 네. 근데 그러려면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한동훈 대표는 당원과 일반 시민으로부터 선출된 권력이에요. 이게 네. 어쨌든 정당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직에서 내려오게 하려면 뭐 선거에서 패배했달지 어쩌달지 해야 되는데 짚어주신 대로 이번 재보궐은 이변이 없었어요. 네네. 그냥 보수 텃밭 지역에서는 보수가, 호남에서는 민주당이 선전을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국면과 관련해서 정치적으로 더 발언의 수위는 높아질 수밖에 없어 보이고 지금 한동훈 대표는 결심을 한 것 같아요.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결심입니다. 처음에는 명품백에 대해서는 좀 사과하는 게 좋겠다라고 네. 이야기를 했다가 십상시 얘기를 하고 한남동 비선 라인에 대한 문제의식을 드러내면서 결과적으로는 여사가 공개행보를 자제해야 된다라고 해요. 그때마다 대통령실은 불쾌하다는 반응이었어요. 네. 그때마다 이제 윤한 갈등 이야기가 맞아요. 또 언론에서 많이 나왔죠. 예, 십상시 얘기를 하니까 도곡동 7인회가 있다라고 맞받아치고요. 왜냐하면 이제 거주지가 도곡동 타워팰리스다 보니까 그렇게 맞받아치고 그리고 뭐 여러 공방이 있으면서 점점 대통령과의 거리감을 떨어뜨리고 있는데 지금 독대를 앞두고 있잖아요. 독대는 대통령실에서 정확한 워딩이 재보궐이 끝나고 다음 주 초에 만날 것이다. 날짜를 정확하게 특정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워낙 두 사람의 기류가 좀 불안정하다 보니까 과연 만남이 성사될 것인가. 그러니까요. 지금 오늘 오전 발언을 또 보고 나니까 이게 그 독대까지 못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그렇죠.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대통령실에서는 이게 독대가 아니라 면담이라는 네, 식으로 표현을 그렇게, 좀 톤다운을 시키고 있기도 해서 이제 양자는 헤어질 결심은 굳힌 것 같아요. 여기서 양자는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인 것 같습니다. 한 보수 칼럼에서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를 이준석 대표보다 더 미워한다라는 게 실린 적이 있어요. 더 오히려 가까웠기 때문에 더 미워하게 그런 부분도 됐다고 있고요. 봐야 될까요? 이른바 영린을 건드렸기 때문에 그게 김건희 여사라는 진단이었습니다. 그래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발언 수위를 이제는 이걸 철회할 수 없을 거예요. 한동훈 장관은 그러니까 당시 비대위원장은 처음에는 김건희 여사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명품백 사건에 대해 진단했다가 제가 언제 사과를 요청한 적 있던가요? 90도 폴더 인사로 막을 내렸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선택이 끝났고 다시 그런 장면이 재현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앞서 말씀드렸던 우리끼리 자해하지 말자는 이제 나경원 의원의 이제 그 발언이었는데 이게 참 뭐 자중하자 이렇게 얘기한 게 사실상 이제 한동훈 대표를 좀 겨냥한 발언이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고 이제는 뭐 당정만의 갈등이 아니라 이 안에서도 이제 그 대표 선출 과정에서의 어떤 계파 갈등이라든지 점점 더 이제 좀 극단으로 가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굉장히 말이 서 있죠. 한동훈 대표도 예전에 법무부 장관일 때 이제 민주당을 향해서 굉장히 좀 공적 수위를 한껏 끌어올리는 발언들을 많이 했었잖아요. 네네. 그런데 지금은 자당의 이른바 친윤파들을 향하고 있다는 인상을 강하게 네네. 받습니다. 이를테면 지금 친윤계의 입장을 드러내는 게 권성동 의원인데요. 네. 당신은 도곡동 7인에 있지 않냐라고 직격을 하니까 네. 그 직격도 왜 나왔냐면 한동훈 대표가 아니 권성동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지금 탄핵
비즈니스를 하는 걸로 보이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할 때 책임 없냐? 당신이 법사위원장으로서 소추위원이지 않았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권성동 의원으로서는 그 부분이 좀 뜨끔할 수도 있는 거죠. 보수 유권자들한테는요. 그리고 선거를 앞두고도 보통은 화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보수가 분열되지 않는 일치단결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친한 친윤은 그러지 않았어요. 만약 부산 금정에서 지면 대통령 지지율 낮은 탓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친윤계에서는 아니다. 당신이 대통령을 직격했기 때문이다라고 대단히 이례적인 광경들이 발생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부산 금정에서 졌으면 상당히 정치적 타격이 한동훈 대표로서는 불가피했을 텐데 본인이 대통령과 각을 세우고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날선 공방을 하는 게 어쨌든 승리를 견인했다고 평가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이 또 어떻게 분기점이 될지는 상당히 또 주목됩니다. 그렇군요. 저희가 이제 명태균 씨 관련된 이제 폭로 이야기는 이제 잠시 후에 이슈픽스에서 좀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고요. 일단은 이제 다음 주 원래 이제 다음 주쯤에는 이제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이제 좀 독대, 지금 대통령실에서 면담이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오늘 오전에 이제 그 한동훈 대표의 그런 모습 발언들을 봤을 때는 이건 이제 그렇게 뭐 독대가 성사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상관이 없다. 이 정도까지의 생각을 각오를 하고 이야기한 걸까?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사실상 원래 독대를 요청했던 건 한동훈 대표였어요. 의대 정원 이슈가 너무 풀리지가 않고 실타래가 꼬일 대로 꼬이다 보니까 한번 머리를 맞대보자라고 제안을 했는데 번번이 거절당했죠. 그러면서 대통령실에서 이번에는 대통령실이 먼저 그 요청을 우리가 수용해서 결단했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했거든요. 그럼 대통령실은 왜 만날 필요가 있을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진단하기로는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 때문이라는 겁니다. 4표의 이탈표가 나왔어요. 이거 심상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4표만 더 있으면은 이건 재의결했을 때 가결되는 것이거든요. 제가 국민의힘 분한테 들었을 때도 그 당시에 재표결에 붙였을 때 한동훈 대표가 이거 민주당의 특검법은 우리가 받을 수 없다. 이거 반드시 반대해야 된다라고 표단속에 나섰었어요. 그런데 그분의 말씀에 따르면 표단속을 만약에 한동훈 대표가 안 했으면 4표에 그쳤을까? 이탈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심상치 않은 거죠. 지금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도 사실상 하고 있지 못합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해서는 의원들이 방어하는 게 상당히 좀 어려운 국면에 접어든 것 같아요. 그렇다면 한동훈 대표의 결단이 상당히 중요하죠. 지금 추경호 원내대표는 원내사령탑인 거 맞습니다. 그리고 대통령과 긴밀히 소통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추경호 원내대표가 재표결할 때도 의원들한테 다 전화 돌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라도 무효표로 될까 봐 굉장히 세심하게 무효표가 되지 않는 방법까지 설명을 의원총회에서 했었다는 겁니다. 이거는 결단을 내린 의원들이 이미 균열 조짐이 보이는 거예요. 대통령은 표단속을 강력하게 할 필요가 있고 추경호 원내대표한테 당부하는 것만으로는 당연히 부족할 겁니다. 지금 일부 최고위원들은 한동훈 대표한테 당신은 원내사정탑이 아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추경호 원내대표는 국회의원들이 선출한 거고요. 지금 무게감이 당대표는 달라요. 전 당원이 어쨌든 투표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원내 이슈라고 하더라도 그립감은 한동훈 대표가 더 세게 가져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오히려 한동훈 대표한테 부탁, 당부를 해야 되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독대 또는 면담은 어떻게 될 거라고 좀 전망하시나요? 그런데 그 결과 그런 당부를 지금 단계에서는 한동훈 대표가 전격 수용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한동훈 대표가 정치적으로 어려워진 거는요. 본인이 전당대회 출사표를 던질 때 최상병 특검, 공수처 수사와 연동하지 않고 받겠다. 전적으로 수용하겠다라고 했어요. 제3자 특검으로 한다면 이거는 내가 자진해서 시행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선거용이었나 싶게 그냥 흐지부지 됐거든요. 이게 본인의 정치 가도에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정치는 말로 하고 그걸 성취해내는 그 과정을 평가받는 거예요. 한동훈 대표 지금 당대표 된 지 한 100일 넘었나요? 뭘 했냐는 이런 반응이 뭐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에서도 나오니까요. 근데 오늘 오전의 메시지는 이제 김건희 여사 문제를 이제 확실히 좀 그러니까 메시지를 좀 전달하고 싶었던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들거든요. 그 일관성을 가져갈 수밖에 없을 게 지금 대통령의 지지율이 대단히 낮습니다. 주초에 썼던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역대 최저치가 나왔어요. 역대 최저치가 한 번 나왔는데 동률로 나왔습니다.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10%대의 지지율도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면 한동훈 대표로서는 대통령과의 거리를 더 가져갈 수밖에 없겠고 그 분기점이 되는 게 김건희 여사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사건, 명품백 줄줄이 면죄부를 받고
있어요. 국민들이 용납하기 어려울 겁니다. 특검이 대안으로밖에 제시가 될 수밖에 없는 국면이 됐고, 그렇다면 여당 대표가 지지율 견인해내야 되고, 지금 대통령 지지율만 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국민의힘이 동반하락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반등하고 있고 조국혁신당까지 합쳐서 범야권으로 하면 상당한 격차예요. 그걸 어떻게 메울 것인가. 거기에 해답이 김건희 여사한테 있다는 게 한동훈 대표의 머릿속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생생 코멘트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뜬금없이 안보 걱정. 네, 안보 위기가 최근에 좀 고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북한이 무인기 사건을 빌미로 한반도 긴장을 한껏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이 남북 교류 협력의 상징물로 여겨졌던 경의선, 동해선 남북 연결도로 일부가 또 폭파되는 장면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텐데 언론을 통해서 북한의 최근 동향이 좀 예사롭지 않다고 봐야 할까요? 그러 보이죠. 네. 뭐 헌법도 개정을 하고 뭐 여러 이제 남북 간의 갈등을 최고조로 가져가는 그런 전략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부분이 뭐 대한민국을 향한 메시지 성격도 있지만 지금 코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선과 관련해서 뭔가 지렛대로 활용하고자 하는 의도도 있어 보이죠. 북한에서. 예. 네. 그리고 북한의 어떤 정치 행보를 보면 중국과는 약간 또 거리를 두고 러시아와 또 굉장히 밀착 관계를 형성하고 갑자기 또 있기도 러시아와 하고요. 굉장히 좀 친밀한 모습을 보여주는 네.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어떤 속내인지는 봐야 되겠지만 일단 대한민국 정부와 우리 정부와는 점점 좀 갈등 국면으로 가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대단히 안타까운 장면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남북 간의 연결 네. 그 도로 역할을 하려고 했던 철도를 폭발시켰습니다. 네. 이건 다시 원상복구가 되기 어려운 국면으로 그걸 감내하면서까지 이런 상황을 지금 만든 거죠. 네. 그리고 무인기를 트집 잡아서 뭔가 무력 시위를 할 것임을 천명을 하고 있어요. 포병대대를 뭐 준비시켰다라고 네. 하고 어떤 정말 뭐 준 정신 체제를 준비하는 것처럼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접경 지역 주민들은 지금 엄청 고단함을 호소하고 계시죠. 네. 곡소리를 틀고 이제 우리도 북한을 향해서 대북 방송 하니까 거기 맞대응을 하고 있거든요. 이 정부 들어서는 이걸 해결할 어떤 실마리가 보이지가 않는다는 게 더 좀 안타까운 부분인 것 같고, 지금 이렇게 대결 구도로 치닫고 있는데 아마 미국 대선이 가까이 오면은 또 어떤 무력 도발을 할지도 불안해져서 남북한의 어떤 이런 상황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상당히 이어지고 있고 경제에도 네. 악영향을 미치는 국면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문제는 이게 북한 영역에 있는 도로라고 하더라도 사실 이 사업에 우리나라 국민들의 세금이 상당히 많이 투입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폭파로 대략 1,800억 원 정도를 날려버렸다. 이렇게 좀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이 정도면 우리 정부가 좀 북한에게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또 그렇죠. 목소리도 있더라고요. 법적인 책임을 물은 전례도 있습니다. 네네, 과거에 그런 맞습니다. 전례가 있었죠. 그런데 사실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만약에 뭐 이긴다 한들 집행이 어떻게 북한에 미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그래서 이제 북한 방송을 받고, 왜냐하면 대한민국 그 여러 방송국에서도 북한 뉴스, 뭐 조선통신 이런 걸 보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비용을 지급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잡아두기도 했었죠. 그러니까 과거에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겠지만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발을 시켰어요. 네. 거기도 대한민국 정부의 돈이 들어간 겁니다. 어떤 약속을 파기한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을 민사적으로 묻겠다고 해서 네. 통일부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일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를 했어요. 네, 그런 사례가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이제 불법행위 소송은 시효가 비교적 짧죠. 이게 내가 불법행위가 상대로부터 있었는지 안 시점으로부터 3년 안에는 네, 제기를 해야 3년이네. 되니까요. 네. 아니면 있은 지 10년인데 더 짧은 거에 맞춰야 되니까. 그래서 부랴부랴 소송은 제기했는데 이 소송에서 설사 이긴다 한들 이게 실익은 좀 없는 거라서 시효를 좀 연기하기 위한 이런 제스처밖에 사실상은 할 수 없습니다. 지금 북한은 헌법상은 이제 한반도로 해서 우리나라의 영토, 부속도서까지 다 남한 영토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유엔 가입 과정 등을 보면 또 2개의 국가 성격도 있고 네. 그리고 정상 국가가 아니에요. 비정상 국가죠. 3대 세습을 하고 이런 국가가 전 세계에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만 우리랑 너무 붙어 있고 이게 지정학적 어떤 위험도도 가중되는 가장 큰 요소이기 때문에 좀 냉온 전략을 잘 구사하는 게 맞았다고 봅니다. 평화 체제로만 가기보다는 당근과 채찍을 잘 구사해야 되는데 이
정부는 대통령이 오히려 나서서 대통령은 최후의 메신저가 돼야 되는데 네. 전쟁도 불사할 수 있다. 선제 타격을 하겠다라고 해서 한껏 또 자극을 네. 하기도 했거든요. 그러면 피해를 보는 건 좀 국민인 측면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묘책이 반드시 나와야 되겠다. 이게 강대강으로는 답이 안 나오는 걸 이미 확인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가 뭐 손해배상 청구 소송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실익이 좀 없다고 하더라도 상징적으로 좀 맞습니다. 그런 의미가 있다고 봐야 할까요? 예, 아무래도 그럴 아. 것 같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그러면 시효를 놓쳐가면서 아무런 아. 법적 조치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래도 뭔가 거기에 정부로서 대한 또 아. 비판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이게 그 북한의 도발이라든지 안보 위기가 남한과 북한에게 모두 이 정권 유지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향해서 이제 뜬금없이 안보 걱정을 한다고도 비판을 했고요. 또 박지원 의원은 만약 우리가 무인기 띄웠으면 침략이고 침공이다 이렇게 이제 정치권에서 정쟁의 도구가 되고 있고 또 북한에서는 또 체제 결속을 또 맞습니다. 다지는 그런 식으로 지금 전개가 되는 것 같아 좀 안타깝습니다. 그렇죠. 일단 무인기와 관련해서 이게 속보로 타전이 됐어요. 그리고 네. 그 당시에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국감 때문에 국회에 출석을 한 상태였습니다. 당연히 이거 속보로 뜨고 있는데 이거 군에서 보낸 거냐? 북한에서는 지금 우리 군이 보낸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 김용현 장관이 그때 첫 일성은 우리 군에서 무인기를 보낸 적은 없습니다. 네. 였어요. 네네. 그런데 이후에 다시 왜냐하면 재차 확인이 들어갈 만큼 엄중한 사안이다 보니까 왜냐하면 북한은 계속해서 이걸 하나의 빌미로 삼아서 우리를 공격하겠다고까지 네네. 이야기를 하니까 그랬더니 확인해 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야당에서는 정확하게 국민들께 소상히 알려야 될 책임이 정부한테는 있다라는 것이고요. 지금 많은 북한 전문가들이 입을 모으기로는 이 무인기가 우리 군이 왜냐하면 드론은 군 무기로 이제 편입이 돼 있으니까요. 그러니까요. 지금 제일 궁금한 건 정말 무인기 침투 그런 뭐 어떤 뭐 시도라든지 이런 게 있었느냐. 그렇죠. 그게 제일 관건인 거죠. 북한이 그렇게 길게 뛰면서 네. 대한민국 군이 보낸 거라고 하니까요. 근데 이 삼각형의 모형의 이런 무인기는 군이 보유하고 있는 무인기랑 유사한 형태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보는 이렇게 직각으로 뜨는 이런 드론을 많이 쓰는데 네, 이게 네. 비교적 이제 많이 이제 보편화돼 있기도 하고요. 근데 이거는 활주로가 필요한 기종이라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일반 민간인이 보낸 게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일각의 분석이 있었는데 북한 전문가들은 과거에도 이런 드론의 기술력이 점차 발전하기 때문에 북한 항공을 좀 헤집었던 전례가 없지 않았던 걸로 보고가 되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번에는 그것이 드러났는데 이게 군이 했다라기보다는 이 무인 기종이라는 것도 그렇게 엄청 뭐 기술적으로 높은 수준도 아니고 네. 그리고 이른바 삐라 전단지를 뿌렸는데 이 내용이 보통의 이런 대북 단체들이 보내는 형식과도 많이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예. 기존에 보냈던 거하고 좀 차이가 있다고. 왜냐하면 탈북 단체들은 이 북한 사람들이 어디에 흔들리고 어떤 용어를 쓰는지를 정확히 알기 때문에 거기에 소구력이 있는 문건을 만들어서 보냈는데 그 문건이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선전선동 효과를 노렸으면 이게 배포되도록 해야 되는데 이 전단이 묶음체로 떨어졌다는 겁니다. 네. 북한 상공에. 그리고 이 무인기도 같이 떨어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렇게 좀 허술할 리가 이제 대한민국의 군이 보냈다면 아닌 것이라는 진단들도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네. 제 개인적으로는 대한민국이 한 게 아니다. 이거 네네. 어설프게 빌미 잡아서 우리를 공격하는 수단으로 쓰지 말라고 하는 게 더 확실히 나은 선을 방향이 긋고 아닌가. 네, 국민들도 좀 안심할 수 있는 메시지를 좀 전달해주면 좋을 텐데라는 네. 생각이 들기도 근데 합니다. 국방부로서는 북한의 어떤 그런 상황에 우리가 휩쓸려 들어갈 필요가 없어서 오히려 전략적으로 모호한 입장을 취하는 거다 이렇게 반박하고 있습니다. 네. 날로 고조되는 한반도 위기까지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생생 코멘트 만나봤고요. 저희는 잠시 후 뉴스픽스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 법률 쇼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분야별 가장 핫한 소식을 집중 분석해보는 시간 뉴스픽스 시작합니다. 매주 목요일에는 정치 분야 주요 이슈들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만나볼 첫 번째 주제는 거대 양당 텃밭 찍힌 16 재보궐선거입니다.
이번 선거 뭐 국회의원이라든지 뭐 광역단체장은 없어서 미니 재보선이다 이렇게 처음에는 불렸는데 근데 나중에는 막 이 총선 못지않게 굉장히 열기가 후끈 달아올랐습니다. 굉장히 뜨거웠죠. 네, 그런데 또 결과는 이렇게 딱 뚜껑을 열어보니까 2대2, 이변은 없었다. 뭐 이렇게 또 나오던데 전반적으로 변호사님은 좀 어떻게 보셨나요? 왜냐하면 제일 관심을 끌었던 건 아무래도 부산 금정이었습니다. 네. 부산 금정은 지난 총선 때도 민주당이 압승을 거뒀잖아요. 네. 근데 부산에서는 그렇게 좀 한 지역만 이겼나 이래요. 그리고 금정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이 압승을 거뒀던 그 선거 국면에서도 두 자릿수대로 국민의힘이 승리를 거머쥐었던 지역입니다. 13%포인트 차가 났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에는 여론조사를 돌려보면 오차 범위 내에서 민주당 후보가 앞서기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좀 기대감이 있거나 뭐 박빙이거나 아니면 그렇죠. 이걸 넘어설 수도 있지 않아? 네. 이런 또 기대감이 좀 있었죠. 왜냐면 이 지역에서 민주당 구청장이 당선된 거는 이런 민간 선거가 이루어지고 단 한 번밖에 없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아마 보수표가 좀 결집했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부산 금정이 지게 되면 굉장히 큰 후폭풍이 국민의힘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왔을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원래 보수 색채가 지냈던 유권자들이 좀 결집했던 측면이 있지 않나라고 좀 분석되는 측면이 있고, 강화 같은 경우에는 네. 굉장히 국민의힘 당원 비율이 높습니다. 이 강화 강화 군의 자체가. 인구 대비해서 미성년자, 그러니까 당원 가입을 할 수 없는 미성년자를 빼면 훨씬 높아진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하나의 변수가 안상수 전 인천시장 대선 주자이기까지 해서 굉장히 정치적 중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강화 군수 도전을 했어요. 무소속으로. 네. 경선에도 임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보수표가 많이 갈라지지 않겠냐고 했는데 그 후유증은 비교적 적었던 것으로 또 확인되기도 했고요. 또 가장 관심을 모았던 영광 같은 경우에도 네, 맞아요. 3파전으로 치러졌었죠. 네네. 진보당 세가 상당히 강했습니다. 투표율도 이번에 상당히 높았던 굉장히 것 같아요. 높았죠. 굉장히 뜨거웠던 열전의 이제 현장이었는데, 호남 분들의 선택은 이재명 대표 체계가 또 흔들릴 수 있다, 정치적 타격이 불가피할 수 있다, 진보당이든 조국혁신당이든 되면 이런 평가가 나오는 국면에서는 민주당에 힘을 실어주는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먼저 이제 격전지로 꼽았던 그 부산부터 좀 가보면 네. 좋을 것 같은데, 사실 이제 민주당이랑 조국혁신당이 후보 단일화를 이뤄냈기 때문에 좀 이제 그 민주당 측이나 이제 야당 측에서는 좀 기대를 했던 거죠. 그리고 여론조사 결과도 상당히 좀 우호적이었지만 결국에는 이제 후보를 단일화했음에도 국민의힘의 윤일현 후보가 당선이 됐습니다. 그리고 표 차이가 꽤 크더라고요. 네. 네. 왜냐하면 이제 민주당 쪽 분들은 네. 개표를 하면 이제 시시각각으로 드러나잖아요. 몇 표 차이로 앞서거니 네. 뒤서거니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압도적인 맞습니다. 당선을 한 건데. 예, 네. 개표를 하자마자 한 10%포인트 이상으로 여유 있게 제치면서 그 네. 흐름을 끝까지 가져갔어요. 최종적인 이 득표율을 보자면 이 국민의힘의 윤일현 후보가 60.29%고 네. 엎치락 뒤치락했다는 후보 단일화가 됐던 김경지 민주당 후보 같은 경우에는 39%대에 네. 머물렀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총선 때보다도 더 표 차이를 벌렸다. 네네. 그러니까 보수 유권자들의 위기의식이 어느 정도 이 지역에서 발동이 됐던 것 같다. 더 결집하는 맞습니다. 효과가 진짜 보였다라는 그렇죠. 거죠. 총선 때보다도 더 많이 네. 좀 모아졌으니까요. 힘을 실어줘야 되겠다는 판단을 내렸던 거니까요. 그리고 이 지역에서는 또 부산대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국민의힘의 뭐 조경태 의원 등은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내려가서 현재 지원 유세, 왜냐하면 본인들 후보와 이제 단일화를 이뤘기 때문에 민주당 지원 유세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마이너스가 될 것이다, 막 이런 전망도 내놨었는데 그게 실제 표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는 분석이 어렵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하나의 또 변수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네. 근데 한동훈 대표가 사실 이 부산에서 만약에라도 지게 되면 이 리더십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타격이 상당할 것이다, 이런 분석들이 있었는데 여기 어쨌든 이제 무난히 그리고 또 압도적으로 이제 당선되면서 이제 과연 한동훈 대표의 어떤 역할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또 다시 또 재조명을 받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뭐 김건희 여사 이슈가 나왔을 때 네. 좀 선긋기라든지 네. 어떤 그 발언을 했던 것들이 좀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 할까요? 미쳤다고 보여지죠. 왜냐하면
김건희 여사 이제 공식 행보 자제해야 된다라는 것도 선거 네. 이 캠페인 중에 기자들 질문 받고 한 거예요. 선거 네, 현장에서 네. 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선거 전략이라고 판단했던 것 같아요. 이제 민주당에서는 물론 선거 앞두고만 맞는 말 한다. 한동훈 대표는 뭐 이렇게 직격하기도 했는데 그런가요? 근데 네. 이게 좀 반신반이었어요. 왜냐하면 대통령을 또 저격하는 성격이 분명히 담겨 있기 때문에 아니 보수가 이렇게 쪼개져면 되겠어? 다 이건 싫다라고 네. 보수 유권자들의 외면을 받을 거라는 평가도 있었어요. 네. 그리고 사전 투표율이 부산 금정은 좀 낮았어요. 네. 20%대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나 뚜껑을 열어봤을 때는 대통령과 각을 세우고 김건희 여사를 직격했던 게 표심에는 오히려 도움이 됐던 걸로 보입니다. 그럼 한동훈 대표로서는 그 메시지를 포기할 리가 없는 거죠. 확인을 한번, 검증을 한번 받았기 때문에 그 수위는 더 높아질 거예요. 그렇다면 그 갈등 국면은 아마 2라운드가 이제는 펼쳐지게 되겠다 생각됩니다. 그러면 이제 한동훈 대표에게 좀 힘을 실어주고 싶었다라고 봐야 하는 건지 아니면 지금 이제 친윤계 일부 의원들은 어차피 이길 곳이었다 네. 이렇게 또 이야기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친윤계는 정말 제가 봤을 때는 제가 한동훈 대표를 뭐 두둔하는 건 아니지만 네. 그런 식의 분석을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엎치락 뒤치락하는 지표 나왔을 때 지면 당신 책임이야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분명히. 그렇죠. 그런데 이기니까 이긴 거 당신 때문 아니야라고 원래 이야기를 이길 하는 건 네. 원래 이길 거 원래 이기는 선거구는 없다고 보여지고요. 아무리 네. 보수 텃밭이라고 분류가 된다고 하더라도 위기 의식이 있었던 지역인 건 또 맞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평가할 부분은 있는 것 같고 그렇다면 머쓱해지는 건 아무래도 이른바 친윤계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부산 이제 그 사수하면서 한동훈 대표 정말 이제 한숨 돌렸다라는 이제 그런 느낌인데 SNS에 감사 인사를 올렸습니다. 이 짧은 글 내용에 변화랑 쇄신이라는 단어가 이제 3번이나 등장을 했는데요. 어떤 의미를 담고 싶었던 걸까요? 네, 일단 뭐 한동훈 대표가 워낙에 이제 신상이었죠. 그리고 많은 소구력이 보수 유권자층에 있었고, 그래서 이번 이제 부산 금정, 뭐 인천 강화 등에서 확인된 표심이란 건 한동훈 대표를 어렵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게 확인이 좀 된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더 이상 이제 흔들면 안 되겠다. 왜냐하면 여기서 부산 금정 구민들의 표가 한동훈 대표한테 어렵게 갈 수도 있었던 거예요. 투표장에 안 나가거나 뭐 다른 당을 지지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네. 그러면 한동훈 대표의 정치적 입지가 상당히 좁아지는 거는 유권자들이 분명히 알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 선택을 하지 않은 거거든요. 그렇다면 한동훈 대표는 더 변화, 더 쇄신, 이거는 대통령실을 향한 메시지라고 봐야 되겠고요. 지금 그러면 뭐 이른바 PK, TK 지역에서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높냐? 그렇지 않아요. 네. 그리고 의대 정원 문제가 의료계 전반의 문제로 확산이 되면서 노인분들, 왜냐하면 병원 진료가 더 급하고 거기에 타격을 직접적으로 받으시는 분들도 민심 위반이 좀 일어난다는 분석들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국면 속에서 한동훈 대표는 변화, 누구로부터의 변화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의 변화, 쇄신, 김건희 여사로부터의 쇄신이라는 이런 기조를 확정 지은 것 같습니다. 네.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이제 좀 입지가 좀 더 좁아지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싶은데 전남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영광이 굉장히 좀 뜨거웠는데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의 이제 3파전이 벌어졌었는데요. 결국 이제 민주당 장세일 후보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사실 이제 호남살이까지 하면서 네. 총력전을 퍼부었던 이 조국 대표로서는 좀 아쉬움이 많이 남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네. 없을 거예요. 그리고 이른바 진보당보다도 이제 조국혁신당 맞아요. 3위를 후보가 네, 했거든요. 3위를 했더라고요. 왜냐하면 조국혁신당의 선전이 민주당으로서는 좀 긴장해야 된다라는 분석들이 많이 초반부터 나왔었죠. 그리고 부산금정은 후보 단일화를 했지만 영광, 곡성은 우린 끝까지 간다라는 기조였어요. 조국혁신당한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지금 조민비조라고 해서 비례정당 거기에 머물러서는 전국정당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방선거, 총선 어떻게 치를 겁니까? 인력 풀을 조직을 가동해가지고 다 흡수를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호남을 디딤돌로 삼고자 했는데 왜냐하면 비례정당으로 선전할 때도 호남에서의 전폭적인 지지가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역시 민주당한테는 이제 되지가 않았던 부분. 그리고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터잡고 굉장히 일단 민심을 파고드는 선거운동을 펼쳤던 진보당에도 좀 뒤지는 결과를 네. 낳았지만 이제 조국 대표의 어떤 그
평가를 보면 그래도 유의미한 득표를 한 부분을 용기로 갖고 앞으로 이제 호남을 위해 정치하겠다는 취지로 또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뭐 이재명 대표는 이제 뭐 텃밭 지키기에 성공했다, 안방은 지켜냈다 이런 평가들이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지지층 뭐 확장이라는 과제가 좀 남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희는 뉴스픽스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픽스 두 번째 주제는 명태균 폭로전의 정치권 흔들입니다. 명태균 씨 정말 연일 뭐 보도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뭐 카톡 메시지 공개하면서 파장이 상당합니다. 갑자기 막 이 오빠가 도대체 누구냐 네. 이렇게 도배가 됐는데 네. 어떻게 보셨나요? 대한민국 정치사에 굉장히 좀 생경한 장면들이 펼쳐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어떻게 이른바 존재감이 없었던 사람이 네. 대통령 부부를 향해서 나 검찰 수사할 수 있겠어? 감당할 수 있겠어? 내가 수사받으면 한 달이면 하야해야 되는데 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김재현 최고위원이 총대를 메고 나섰죠. 굉장히 직격했습니다. 듣보잡이다. 사기꾼이다. 네. 반드시 감옥 보낸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네. 명태균 씨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김재현 최고 사과하라. 사과하지 않으면 내가 다 폭로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연장선상에서 폭로한 딱 하나의 카톡이 정치권에 굉장히 큰 파장, 네. 후폭풍을 갖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마 여사가 많은 국민들께서는 이거 대통령을 겨냥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데 굉장히 무식해서 뭘 몰라서 그런다라고 네, 이야기를 그러니까요. 해요. 철없이 내용에서는- 떠든다. 네, 철없이 떠든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게 또 뭐랑 이 기시감이 드냐면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랑 후보 시절에 김건희 여사가 7시간 녹취를 한 게 네네. 있었습니다. 전화 통화를 할 때 그때도 그 당시에 이제 배우자 검찰총장이었죠. 대단히 겸해하는 발언들이 좀 있었죠. 네. 그리고 최근 보수 언론에서 나온 거에 보면 여러 수석들이 있는 자리에서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에게는 하기 어려운 좀 민망한 언행을 상당히 많이 했다. 그러니까 면을 좀 상하게 하는 언행을 네. 했다라는 취지의 보도들이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그냥 과장처럼 안 보이는 거예요. 하지만 대통령실에서 여기서의 오빠는 김건희 여사의 친오빠. 네네. 또 대통령실에서는 오빠가 하나 있으니까요. 친오빠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남편 오빠는 바보가 되고 친오빠는 농단이 된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양쪽으로 인정해도 양쪽 다 문제가 있다고 이제 비판을 받고 있는 거죠. 이게 말씀대로 대통령이라고 하면 대통령의 어떤 능력치에 대해서 제일 잘하는 건 사실 배우자예요. 저희도 네. 생활해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네네. 내밀한 어떤 사생활을 공유하는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평가를 받는 게 국민한테 완전히 이 노출되는 거는 좀 저어되는 측면이 있겠죠. 네. 근데 친오빠는요 선출된 권력이 아니에요. 아무런 지위도 없습니다. 사업가로 지금 알려져 있죠. 그런데 뭔가 이 카톡은 날짜가 정확하게 안 나와 있는데 국민의힘에 입당하기 전에 카톡으로 추정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준석 대표를 만나는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오빠 얘기를 하면 그 오빠도 여기에 뭔가 관여를 했다라는 걸로 보이는데 이게 적절한 게 맞냐? 이거야말로 국정농단 아니냐? 비선의 어떤 가동 아니냐라는 또 민주당의 의견이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오늘 오전에 이제 검찰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에 대해서 결국 이제 혐의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제 뭐 불기소 처분이 이미 예상이 됐던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 네. 수사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이제 안에서 내부에서 이제 뭔가 레드팀을 가동했다는 네. 것이 좀 국민들이 이제 이걸 납득할 수 있을지 좀 궁금해집니다. 수사는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하는 건 아니죠. 법리에 따라서 증거에 따라서 하는 건데 이게 법리와 증거에 맞는지에 대한 물음표는 사실 사라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레드팀이라는 것도 상당히 의아해요. 수사심의위원회를 하면 깔끔했습니다. 검찰이 자신감이 비교적 없었던 걸로 보이죠. 왜냐하면 최재형 목사 사례에서 검찰의 의도와는 다르게 기소하라고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반대를 하면 그게 또 더 언론에는 주목이 네. 될 수밖에 없습니다.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는 전주 손모 씨가 이 자본시장법 위반의 방조 혐의로 유죄를 네네. 받았습니다. 김건희 여사와는 양태가 다르다는 게 오늘 검찰의 설명이었습니다. 손모 씨는 주가 조작 과정에서 주가 조작 범들과 문자를 주고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김건희 여사가 조금 더 붙어 있고 거기에 대한 수사가 진행됐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손모 씨는
이를테면 자기가 10억인가를 대출을 받는데 그거를 도이치모터스 주식에 몰빵을 합니다. 이른바. 그러니까 하락하고 이러면은 막 채근을 하는 거예요. 이거 왜 이렇게 떨어지냐.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그 과정을 알았던 걸로 보이죠. 그래서 방조죄가 인정됐는데 김건희에서는 직접 매도를 내서 나는 이 사람들한테 도움을 받지 않았다는 게 기본 주장의 골격이긴 한데 이 도이치모터스 일단 이미 유죄를 받은 사람들이 언제 어떻게 던질 테니까 이걸 주워 담아라. 이게 전형적인 주가 조작의 네. 통정 허위 매매의 양태거든요. 그리고 그 분기점마다 김건희 여사가 실제로 이걸 합니다. 그리고 싸게 던지고 비싸게 받고 본인의 모친과 그렇게 한 흔적들이 검찰이 제시한 증거에 남아 있어요. 주가 조작 이 과정 중에 23억 원의 수익을 올린 건 한국증권거래소의 객관적인 수치입니다. 이거를 면죄부를 준다 때문에 오히려 민주당에서는 특검으로 이 부분을 반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결국에는 이제 김건희 여사 특검이 조금 더 이제 활발하게 이야기되는 국면으로 또 넘어가지 않을까 하는 분석들도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생생법률쇼 어느덧 마칠 시간이 다 됐는데요. 오늘 함께해 주신 장윤미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일부에서는 많은 분들의 법률 상담 문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화 지금 번호 나가고 있죠? 전화 주셔도 좋고요. 또 법률 상담 게시판이나 이메일로도 사연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